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쉽게 얘기하면 대주주들이 상속세, 증여세를 적게 내기 위해서 네. 회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누르지 말라. 네. 안녕하십니까, 증시역도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아주 의미 있는 날인데요. 삼성전자가 사상 최고치를 찍은 날 아주 의미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4,000포인트를 넘고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사상 최고치를 가고 하는데 밑거름이 되신 분인데요. 민주당 제주시을 김한규 의원님 모셨습니다.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그 백오피스에서 꼭 이 질문을 하라고 연락이 네. 왔어요. 저하고 연령대가 거의 비슷한데 여러분 그 화면에 잡히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삼촌뻘되게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비슷하죠, 뭐. 네. 근데 어디 피부과 다니시나요? 그거는 아니고 이게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네. 있다 보니까 네. 좀 상대적으로 젊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국회의원 아닌데요. 여의도가 네네. 원체 과중한 업무. 동여의도는 이제 금융, 서여의도는 정치인데 과로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제가 보궐로 들어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네. 정말 조로하는 곳이더라고요. 여의도가. 네, 다들 아니 제주도니까 네. 귤을 많이 먹어서 피부가 좋아지신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래요? 네, 뭐 근데 제가 술 담배를 안 합니다. 아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그게 영향이 좀 크지 않을까. 아 그렇군요. 술은 아예 못해서 네. 거의 먹어본 적이 없고 네. 담배는 뭐 어릴 때 피다 좀 끊었고 네. 제 중년 남성의 가장 큰 문제는 술 담배인 것 같은데 좀 일찍 절연을 한 게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네. 이제 우리 김한규 의원님 네. 모시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 김한규 의원님 없으셨으면 3법 개정부터 해서 부당소득 분리과세 그리고 최근엔 주가 누르기 방지법 이것들이 이제 자리 잡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듣기로는 그런 건 아니고요. 이소영 의원이 주도적으로 이제 앞서 나갔고 저는 이제 이소영 의원을 무한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초반에 법을 낸다고 할 때 아마 공동 발의자를 찾기가 어려울 거다. 10명을 모아야지만 법안 발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과연 통과시킬 수 있을까 의문이 있었는데 일단 이제 공동 발의를 빨리 해주자라고 해서 제가 제일 먼저 공동 발의를 해줬고요. 그 전에 이소영 의원하고는 이제 주식시장 관련해서 스터디를 좀 따로 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도 같이 만나고 그러면서 왜 이렇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저평가돼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했고 저 변호사로 있을 때 M&A 업무를 좀 많이 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지금은 안 하지만 주식 투자를 좀 많이 해본 적이 있어서 평소에 관심이 있어서 이 세제 관련된 문제가 좀 크다라고 생각했고 이소영 의원이 이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막 이제 듣고 와서 저희들한테 이제 상의를 하면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그랬죠. 저희들이 열심히 도왔죠. 이소영 의원에 대한 무한 신뢰가 공동 발의를 하게 된 계기죠. 근데 어떻게 하다 그렇게 무한 신뢰 하시게 되셨어요? 이소영 의원은 사실 제가 같은 오펌에서 근무를 했는데 10년 후배였어요. 근데 지금은 동료 의원이 됐는데 국회에 와서 봤더니 벌써 재선 의원이 되면서 이소영 의원이 상당히 어린 편인데도 자기 주장이 확실하고 대부분의 경우 저는 합리적이고 갖고 있는 생각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민주 진보 진영에서 정치를 하다 보면 몇 가지 고정관념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부자 감세. 그러니까 세금을 내리거나 아니면 뭐 기업들의 이익이 되거나 주식 시장에 관련된 일들은 일반 서민들하고는 관련이 없는 일이다라는 고정관념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이제 문제의식을 의원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갖고 있었고 보통은 그런 고정관념이 있으면 깨기 어려워서 좀 피해가고 누구나 들으면 좋은 법안들만 내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소영 의원이 그 용기 그런 용기가 있는 사람이라 좀 도와줘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누가 열심히 하면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다라는 그런 경험들을 이소영 의원을 통해서 몇 번 했어요. 그래서 이소영 의원은 뭐 저희 국회 내에서는 좀 독특한 존재죠. 그런 면에서. 그게 굉장히 놀라운 국면이에요. 바로 그 이소영 의원이 독특한 국면이라는 게 저희들 입장에서 굉장히 깜짝 놀랄 일인데 그 이번 그 이소영 의원이 안 내고 우리들 김한규
의원님이 적극적으로 초기 발안자가 네. 되어가지고 했던 이런 법안들이 소위 말하는 중산층한테는 엄청나게 중요한 네. 이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걸 느끼냐면 민주 진보 진영에 계신 분들이 경제를 몰라도 너무 몰라. 경제 문외한이야. 네. 근데 저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이념과 사상도 되게 중요하지만 실제 삶의 유지는 어떤 먹고 사는 문제들이 반드시 해결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과거 데이터 속에 네. 아직 머물러 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근데 그런 좀 안타까움이 좀 있어요. 국회의원들이 뭐 다양한 이제 배경을 갖고 있는데 네. 저희 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자가가 아직 없는 분들도 있고 네. 자가를 마련하고 나서 추가적인 재산이 없는 분들도 꽤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주식 투자라는 것 자체가 집이 마련되고 나서 여유 있는 사람이 하는 거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퇴직연금을 가입하는 분들은 DB냐 DC냐 뭐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하고 이럴 텐데 아무래도 네. 지방의원 출신이나 이 시민사회 활동을 하시던 분들이 네. 그런 일반 회사원들의 재산 증식이나 이런 고민들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좀 있는 건 사실이죠. 네. 그런데 과거 데이터 문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요즘은 아니에요? 챗 GPT 때문에 다들 네. AI를 많이 쓰셔갖고 요즘은 최신 데이터들은 쓰는 것 같고요. 다만 사람들이 서민의 삶에 대해서 아니면 경제나 민생은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네네. 그런데 그게 우리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이런 분들에 대한 관심을 더 갖고 계신 거라고 보고요.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저는 제가 알기로는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종잣돈을 만들고 키워나가는 분들도 있는데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집을 다 만들고 나서 네. 그리고 나서 여유돈으로 투자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게 아닌가. 근데 저는 사실은 경제 현장에서 계속 거꾸로 바텀에서 이쪽 위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한국은 중국과 일본과 같은 이미 그 부동산발 디플레이가 시작됐다라고 봐요. 이번에 소상공인 특별히 요식업자, 폐업자 네. 수를 보면 정말 사상 최대. 네. 근데 숫자적으로 보면 놀랍게도 강남, 서초, 송파에 네. 많아요. 전 듣자마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거기 다 연끌했잖아. 쓸 돈이 어디 있어? 쓸 돈 없어. 쓸 돈이 없는데 어떻게 가서 외식을 해? 어떻게 해서 친구 만나서 한 잔을 해? 불가능한 일이야. 부동산 디플레가 시작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응 안 하면 큰일 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나 이익이 망하는 게 단순히 뭐 다른 그분들한테 지원이 부족해서 제가 보기엔 절대 그거 아니거든요. 정치인 입장에서 두 가지가 중요해요. 첫 번째는 얼마나 목소리가 나한테 많이 들리느냐. 네. 개인 투자자들은 조직화돼 있지 않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까지 여의도에 투자자들의 목소리들이 잘 안 들렸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각종 단체나 협회가 있고 지역마다 지부들이 다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평소에 정치인들이 만나는 분들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많다. 그러네요. 어느 정당이든 그렇고요. 두 번째는 네. 우리나라가 사실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비중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정치인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네네.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물론 이제 서울에 안정적인 자영업자도 있겠지만 네. 지방의 경우는 정치인들하고 같은 세대, 그러니까 50대, 60대 자영업자들이 제일 많고 네. 또 직장에서 은퇴하거나 이런 분들이 정치인들과 비슷한 세대예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동년배들의 문제를 많이 보게 되죠. 그게 이제 여의도의 중년 남성이 제일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문제도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정치인들 입장에선 소상인 자영업자를 신경 안 쓸 수는 없어요. 다만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일반 국민, 뭐 주식 계좌가 뭐 1,400만 계좌다, 1,500만 계좌라고 하는데 네. 이런 주식 계좌 숫자를 생각하면 네. 이게 일부 뭐 여유 있는 층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걸 네. 인식을 해야 되는데 네. 똑같은 통계를 갖고도 한 사람이 증권 계좌를 여러 개 갖고 있으니까 실제로는 주식 투자자는 몇 안 될 거다. 네네. 그 다음에 휴먼 계좌도 많기 때문에 네네. 액티브하게 투자하는 분들은 결국은 대졸에 여유 있는
이제 서울에 살고 있는 중산층에 그게 국한된다. 어프로치가 그렇게 되는군요. 그렇죠. 저희의 항변과 저희의 부르짖음은 뭐냐면 여기는 민주화가 안 됐다. 네. 너무 불공정하고 부정의가 판을 친다라는 거거든요. 일례로 이제 법조인이시니까 한번 실제로 따끈따끈한 네. 일이에요. 일주일밖에 안 된 일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상법 개정이 됐으니까 최근에 그 글로벌 텍스프리라는 회사가 대주주 지분을 2배 정도 받고 팔았어요. 네. 그 인수한 회사가 바로 인수가 끝난 다음에 유상증자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시도했어요. 거의 그 떨어진 시가 수준으로. 그래서 완전히 발끈했거든요.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거는 주주이익 침해인데 100% 소액주주 100% 이익 침해인데 그럼 예를 들자면 뭐 이건 그래서 철회를 했습니다. 유상증자 철회를 했어요. 그 저항에 못 이겨서 제가 보기에는 대주주의 지분을 비싸게 사준 것도 주주이익 침해거든요. 미국에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 살려면 같은 가격에 다 사든가 아니면은 부분만 살려면 현재 시가로 사든가 그리고 프리미엄을 주는 행동은 소액주주들한테 그 좀 뭐랄까 그 손해를 입히는 행동이거든요. 만약에 그 소액주주들이 이걸 가지고 소송을 하면 이기겠습니까? 이제 결국 제3자 배정을 통해서 낮은 가격으로 신주 인수를 하게 한 거잖아요. 하려다 그건 포기는 그렇죠. 했습니다. 이제 포기를 했는데 네. 그 부분은 상법 개정 이후라면 무조건 이제 성관주의 위반으로 문제되는 사례고 저는 지금도 네. 이사의 성관주의 의무 위반으로 문제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제3자 배정이라는 것 자체가 제한적으로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새로 그 매수인 쪽 경영권을 인수하는 쪽에서 결국 지분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죠. 이제 한 거고 맞습니다. 기존 대주주의 주식을 프리미엄으로 인수하는 과정에서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기존 대주주가 어떻게 보면 제3자 배정을 할 수 있게 미리 회사법 내부적인 의사결정 절차를 밟아주는 이런 딜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결국 회사에 결국 손해를 본 거죠. 왜냐하면 정상적인 주가만큼 신주 인수 자금이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10% 정도 낮게 들어왔다는 건 회사에 손해를 미친 겁니다. 그 안에서는 대주주도 있고 소액주주도 있는데 여하튼 소액주주 입장에서 보면 회사를 대리해서 이사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사안이죠. 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네. 혹시 이거 듣고 계신 글로벌 텍스프리 그 주주분들은 소송을 한번 진행해 보시면 어떨까? 혹시 저 변호사나 이런 분들도 소개해 주시나요? 이거는 뭐 김용남 의원님이 변호사시죠? 김용남 의원님 찾아가시면 제일 잘하실 것 요즘 같습니다. 변호사 업무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거 있어요. 소액주주 활동. 근데 이 건은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철회됐다라고 하긴 하는데 실제로 손해 발생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주 대표 소송을 해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근데 저거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는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단어 자체가 미국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경영권 프리미엄은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공식적으로 거의 인정하다시피 한 거죠. 왜냐하면 상속할 때도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50% 넘는 경우에는 할증까지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군요. 가격을 고려할 때 미국도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회사법들을 공부해 보면 경영권 프리미엄이 아예 없진 않아요. 그런데 회사를 합병하거나 이럴 때는 모든 주주한테 동일하게 주식 인수 가격이 정해져야 되고 이런 원칙들이 확고하게 있어서 그런 절차에 따라서 따른데요. 개별적으로 대주주하고 거래하는 거는 여전히 가능은 하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태그얼롱이라고 해갖고 대주주가 주식을 팔 때 내 것도 같이 뭐 사게 해달라 이런 조항을 주주 간 계약에 넣기는 하는데 그 말은 여전히 주식을 비싸게 파는 게 가능은 합니다. 근데 요번 건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으로 팔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좀 과도하게 프리미엄을 준 것 같거든요. 그 대신에 제3자 배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방식으로 조정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는 사람 입장에서 이거는 좀 비싸게 사고 이거는 적게 사고 이런 딜을 한 거거든요. 이게 잘못된 거죠. 그거 철회한 거 자체만으로는 소송에서 이렇게 경합이 붙어서 이긴다는 확정적인 보장은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혹시라도 이제 주가에 이걸로 인해서 주가 하락을 가져와서 그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라든지 뭔가 이런 손해가 입증될 수 있다. 회사에 대한
이미지 사실 이걸로 인한 유명세는 탔지만 아주 안 좋은 기업이라는 그렇죠. 이미지 그 훼손이 있었잖아요. 그럼요. 거버넌스가 그로 인한 이제, 예를 들어서 주가 하락을 객관적인 수치로 보여준다면 아, 이 부분은 그렇군요. 저는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용남 의원님한테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잘하실 네. 것 같습니다. 네. 이 건에서 보여지듯이 한국 그 자본시장 문화가 어떻게 되냐면 그동안에 산업 세력의 자본 조달 창구로 이용이 된 거예요. 자본 조달하는 거는 필요하고 그 우리나라를 건전하게 발전시키는데 되게 중요한데 그 너무 그 덕분에 지저분해진 거죠. 투자자는 고려 안 네. 하고 산업 자본 세력만 고려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이번에 환율에 치명타를 입힐 정도로 1,800억 달러, 네. 우리나라 돈 한 260조 원이 미국으로 빠져나갔어요. 네. 그러면서 지금 관료들은 세금제도 뜯어고치면 올 거라고 생각해요. 네. 저희가 보기에는 이분들 주식 안 해봤구나. 진짜 모르네. 저게 세금 때문에 나간 게 아닌데. 기본적으로 한국 시장의 분위기가 물이 좋아지지 않고서는 물이 정화되지 않고서는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그래서 저희가 되게 걱정하는 게 지금 벤처 펀드 조성 엄청나게 하잖아요. 네. 근데 예전에도요. 네. 우리 그 라임 사태 같은 것도 그 앞단에 모태 펀드 조성이 있었어요. 네. 시장이 정화되지 않는 데서 돈만 조성하면 잘못하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네. 그게 너무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지 좀 많이 걱정이에요. 아니, 걱정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임위가 거기 있다 보니까 일단 아까 말씀하신 건 이제 비상장회사 투자들이잖아요. 모태 펀드 같은 네네. 경우에는 뭐 엑싯 과정 자체가 지금 너무 어렵다라는 것도 이제 고려하고 있는데 기업들이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 상장하면서 자본 조달 창구로만 생각하고 자기네들에 대한 규제를 뭐 거부하는 이런 모습 자체가 인식이 좀 잘못됐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 김용남 의원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런 마인드면 상장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요. 네, 퍼블릭 컴퍼니로 하면 안 되는 거고. 퍼블리싱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엑시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아니 그 경영자는 그 단어 쓰면 안 되는 거지. 왜 엑시트야 그게? 그러니까 엑시트이 이제 초기 창업자가 상장을 하는 거는 본인만이 아니라 다른 투자자들의 엑싯을 위해서는 필요해요. 그럼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재무적 투자자들이야. 그렇죠. 초기 투자자니까 일부 엑싯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경영자는 새로운 리스팅이거든요. 그게. 네, 맞습니다. 근데 그 개념이 없다는 거지. 다 엑시트라 그래. 네. 그게 문화예요, 한국에. 기본적으로 이게 상법 자본시장법 내부의 문제는 아니고 가장 큰 문제가 우리나라 경영진들이 주가하고 무관해요. 그 성과 평가가 대주주하고 진짜 독립된 이사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도 보면 뭐 퍼포먼스에 따라서 성과급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주식 가격에 따라서 자기가 성과급을 가져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런 기준이 없어요. 그렇죠. CEO들 입장에서 아니면 대주주들 입장에서 주식 가격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근데 소액 주주들은 투자하는 이유가 결국 주가 상승으로 인한 매매 차익을 얻으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소액 주주들의 주식 투자 이유를 알고 이거를 충족하려는 경영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다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미국에서는 회사하고 대주주 이익이 충돌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이사회는 별도로 로펌을 선임을 해서 자기네들이 회사한테 가장 이익이 되는 법안을 따로 만들겠다고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경영진들은 대주주의 미국도 뭐 영향을 받는 경우들이 있어서 회사가 로펌에 의뢰를 하게 되면 대주주한테 이익이 되게 자문 결과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주주 따로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회 따로 이런 식으로 의견도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이 과정에서 삐끗하면 바로 미국은 배임죄가 없지만 바로 손해배상 소송으로 큰 개인 책임을 묻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CEO들의 1차적인 목표는 상장회사의 주가를 견인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장회사를 초반에 신규 상장 또는 나중에 증자를 해갖고 신규 자본 조달을 할 때만 의미 있게 생각을 하고 기존 투자자의 IR 관리 측면은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뭐 대주주 양도세라든지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현행 체제에서는 경영진이 주가에 신경 쓸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바꾸려고 네. 세제상으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네, 맞아. 그래서 주가 누르기 방지법 네. 이번에 하지 않습니까? 그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사실은 뭐 상법 개정도 중요했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중요했지만 우리나라는 역으로 주가를 올리지 않은 요인보다는 누르고자 하는 떨어뜨리려고 하는 네. 요인이 대주주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크거든요. 이 상속세가 좀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그런 식이던데요. 네. 주가 누르기 방지법 한번 설명해 주시고 왜 이걸 이렇게 같이 공동 발의하게 되셨는지도 얘기해 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쉽게 얘기하면 대주주들이 상속세, 증여세를 적게 내기 위해서 네. 회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누르지 말라라는 네. 법안이죠. 네. 좀 배경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상장 주식은 시가를 기준으로 상속 가격을 산정합니다. 그래서 뭐 대주주 뭐 회장님이 뭐 예를 들어 사망을 하시게 되면 갖고 있는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세가 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벌 2세나 3세들은 회사의 주가가 올라가면 나중에 우리 아버님이 회장님이 돌아가시면 나중에 상속세를 많이 내야 맞아요. 되는데 네. 어떻게 하지? 아버님 건강이 안 좋은데 그러면 인위적으로 주가 올리지 않게 네. 예를 들어 재무 상황이 안 좋으면 그것도 오히려 적극적으로 알리고 네. 좀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돈을 많이 써갖고 재무제표도 안 좋게 하고 이렇게 만드는 그렇죠. 거죠. 네. 감가상도 세게 하고. 예. 네. 그런데 방법은 이제 많죠. 네. 비상장 회사들은 시가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네. 하냐면 자산하고 이익하고 이런 것들을 가중 평균해 갖고 적정한 가격을 산정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실질적인 회사의 가치를 기준으로 상속이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앞으로 상장 회사들도 일정한 경우에는 네. 이 시가가 아니라 비상장 회사처럼 네. 자산이나 회사의 이익을 기준으로 상속 가격을 산정하겠다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네들 주가 낮추기 위해서 힘쓸 필요 없다라는 네. 이제 세제사항의 변화를 만드는 법안을 이제 회사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세부적으로는 모든 회사를 다 그렇게 하게 되면 아니 이거는 뭐 상장 회사라는 게 시가 기준인데 네. 원칙을 훼손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PBR 기준으로 한 0.8 이하인 회사. 네네. 그러니까 자산 가치보다 지금 주가가 훨씬 낮은 회사들은 네. 좀 이례적이라 좀 의심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어차피 자산이 더 높다라는 건 당신이 인수하는 건 실질적으로 이 자산만큼을 인수하는 거로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네네네. 그러니까 자산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게 맞으니까 네. 기본적으로 0.8 PBR 0.8 이하인 회사들은 시가가 아니라 네. 회사의 실자산 가치 기준으로 상속세를 네. 부과하겠다. 이렇게 되면 뭐 뉴스에도 가끔 나오는데 아주 큰 대기업들은 어렵겠지만 중견기업들은 이 경영권 승계 컨설팅을 받거든요. 한 그렇죠. 2년 준비하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회사의 주가를 좀 누르는 작업들을 실제로 합니다. 네네. 그러면 실제로 컨설팅 업체에 돈을 주는 것보다 몇 배 이상의 상속세 절감이 되는 네.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이소영 의원이 지난번 국감 시즌에 한번 통계를 내봤더니 네. 상당수의 대기업들이 비상장 회사 기준으로 상속을 할 때보다 네. 지금 시가 기준으로 상속을 할 때 훨씬 상속세를 적게 돼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주가를 관리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이 법안이 만약에 통과된다고 하면 갑자기 주가가 확 오르진 않을 겁니다. 네네. 하지만 대기업 오너들이 주가를 일부러 낮출 유인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네네. 제가 또 아까 말씀드린 또 앞으로는 대표이사나 이제 경영진의 평가를 네. 주가로 연동되는 시스템까지 같이 마련된다면 앞으로는 자연스럽게 네. 주가 상승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우리 김한규 의원님 네. 발언에 동의를 하신다면 어떻게 표현을 하시냐면 저희가 밑으로 쫙 깔아드리겠습니다. 이 후원 계좌를 열어드릴 테니까 네. 그 뭐 네. 작지만 아마 크지 않더라도 네. 이런 발언을 했는데 막 후원이 작지만 뭐 수백 건이 들어왔다 이러면 되게 용기를 얻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동의하신다면 그 후원으로 의사를 표현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